2019년 10월 구글이 발표합니다. 우리는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당시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이 걸리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요, 200초 3분 남짓입니다. 1만 년 대 3분.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양자 컴퓨터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 있습니다. 3편에서 봤죠. 전자는 관측 전까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양자 중첩. 4편에서 봤죠.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순간적으로 연결됩니다. 양자 얽힘.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원리들. 이것이 양자 컴퓨터의 핵심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0 아니면 1. 한 번에 하나만 계산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동시에 1. 수천 개, 수만 개의 경우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1만 년이 3분이 됩니다. 오늘은 양자 역학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1편에서 시작한 여정. 파동과 입자, 중첩과 얽힘, 터널링, 반도체, 레이저, GPS, MRI. 그 모든 원리가 오늘 하나로 모입니다. 양자 컴퓨터. 100년 전 물리학자들의 호기심이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 지금 시작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양자 중첩. 3편에서 동전에 비유했죠. 동전을 던집니다. 공중에 떠 있을 때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둘 다입니다.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 땅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로 결정됩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게 양자 중첩입니다. 두 번째, 양자 얽힘. 4편에서 배웠죠. 얽힌 상태에 있는 두 입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뉴욕으로 가져갑니다. 서울에서 입자를 관측합니다. 그 순간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뉴욕의 입자도 동시에 결정됩니다.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는데 빛보다 빠르게, 아니 순간적으로. 아인슈타인은 이걸 으스스한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합니다. 자, 이 두 원리, 중첩과 얽힘, 이게 양자 컴퓨터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동전이 동시에 앞뒷면인 게 컴퓨터랑 무슨 상관이야? 멀리 떨어진 동전이 연결된 게 계산이랑 무슨 상관이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기존 컴퓨터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5편에서 봤던 반도체, 트랜지스터. 기억나시죠? 트랜지스터는 스위치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이 0과 1로 모든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비트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안에 100억 개의 트랜지스터, 100억 개의 스위치가 0과 1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비트는 0 아니면 1. 한 번에 하나만 됩니다. 동시에 0이면서 1일 수는 없습니다. 양자 세계는 다릅니다. 0이면서 동시에 1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큐비트라고 합니다. 쿼텀 비트, 양자 비트, 비트에서 큐비트로.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큐비트가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비트 한 개, 0 또는 1. 한 번에 한 가지 상태입니다. 큐비트 한 개, 0이면서 동시에 1. 한 번에 두 가지 상태입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큐비트를 늘려봅시다. 큐비트 두 개, 00, 01, 10, 11. 네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집니다. 큐비트 세 개, 8가지 상태 동시에. 큐비트 10개, 1024가지 상태 동시에. 패턴이 보이시나요? 큐비트가 하나 늘 때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큐비트 50개면요? 2의 50제곱, 약 1000조 개의 상태를 동시에 다룹니다. 1000조. 감이 안 오시죠? 지구 전체 모래알 개수가 대략 1000조 개입니다. 큐비트 50개로 그만큼의 경우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기존 컴퓨터는요? 한 번에 하나씩 1000조 개를 하나하나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1만 년이 3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금고 비밀번호를 맞춰야 합니다. 네 자리 숫자 0000부터 9999까지 만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는 하나씩 넣어봅니다. 0000 넣어봅니다. 틀렸습니다. 0001 넣어봅니다. 틀렸습니다. 0002, 0003, 0004 최악의 경우 10,000번 시도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만 가지 조합을 동시에 중첩 상태로 넣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독특하게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다 하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확률 분포가 나옵니다. 0000이 정답일 확률 0.001%, 0001이 정답일 확률 0.002%, 7294가 정답일 확률 87%. 이런 식입니다. 가장 확률 높은 조합,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양자 컴퓨터는 계산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답일 확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100% 확정이 아니라 높은 확률로 정답입니다. 여러 번 돌려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럼 항상 빠를까요? 아닙니다. 네 자리 암호요? 기존 컴퓨터도 금방 풉니다. 10,000번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100자리 암호라면 경우의 수가 우주 원자 개수만큼 많아집니다. 기존 컴퓨터는 우주 나이보다 오래 걸립니다. 양자 컴퓨터는 확률 분포를 훨씬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양자 우위입니다. 충분히 복잡한 문제에서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적은 큐비트. 간단한 문제에서는 기존 컴퓨터랑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느릴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만능이 아닙니다. 특정 영역에서만 압도적인 겁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1981년에 나왔습니다. 리처드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양자역학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기존 컴퓨터로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기엔 너무 느리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40년 전 아이디어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대단한 양자 컴퓨터,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양자 컴퓨터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금빛 샹들리에처럼 생겼습니다. 천장에서 복잡한 금속 구조물이 내려옵니다. 금색 원판과 은색 선들이 층층이 연결되어 있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아는 컴퓨터랑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노트북도 아니고 서버실 컴퓨터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답은 온도에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극도로 차가워야 합니다. 얼마나 차갑냐고요? 영하 273도. 거의 절대 영도입니다. 절대 영도는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원자조차 움직임을 멈추는 온도. 우주 공간이 영하 270도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우주보다 춥습니다. 그 황금빛 샹들리에, 사실 거대한 냉각 장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차가워집니다. 맨 아래에 큐비트가 있습니다. 영하 273도의 세계에서요. 왜 이렇게 차가워야 할까요? 큐비트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만 진동이 있으면, 조금만 전자기파가 닿으면 중첩 상태가 무너집니다. 0이면서 1이던 큐비트가 그냥 0 또는 1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결 어긋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코히런스. 양자 상태가 깨지는 현상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비눗방울을 떠올려 보세요. 아름답게 떠 있죠. 하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터집니다. 바람만 불어도 터집니다. 큐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중첩 상태는 비눗방울처럼 연약합니다. 그래서 극도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온도를 낮추면 원자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진동이 사라집니다. 큐비트가 더 오래 버팁니다. 자, 그럼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는 과정을 봅시다.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준비. 큐비트를 중첩 상태로 만듭니다.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동시에 품은 상태입니다. 둘째, 조작. 양자 게이트를 적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섭이 일어납니다. 정답일 확률은 높아지고 오답일 확률은 낮아집니다. 셋째, 측정. 드디어 답을 읽습니다. 그런데 답을 읽는다는 건 뭘까요? 바로 관측입니다. 관측하면 중첩이 붕괴됩니다. 0이면서 1이던 상태가 0 또는 1로 결정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관측을 통해 답을 얻습니다. 중첩 붕괴가 곧 결과인 겁니다. 그럼 다음 계산은요? 큐비트가 이미 붕괴됐으니 다시 중첩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초기화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초기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도전이 보입니다. 오류와의 전쟁입니다. 계산 도중에 오류가 생겼는지 어떻게 알까요? 확인하려면 관측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하면 중첩이 붕괴됩니다. 계산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계산이 끝나면 관측해서 답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 도중에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망가지니까요. 그래서 직접 보지 않고 오류를 잡아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큐비트가 중첩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수십 마이크로초에서 수백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 단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계산을 끝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 어긋남이 일어나고 오류가 쌓입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를 연구합니다. 첫째, 큐비트를 더 오래 유지하는 기술. 둘째, 오류를 보정하는 기술. 현재 양자 컴퓨터들 IBM은 1000큐비트를 넘었습니다. 구글은 70큐비트급.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물리적 큐비트입니다. 오류가 있는 큐비트. 실제 계산에 쓸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는 훨씬 적습니다. 오류 보정을 위해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묶어야 하거든요. 1000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만들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 아직 수십 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발전 속도는 빠릅니다. 2019년에 구글이 53큐비트로 양자 우월성을 선언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000큐비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양자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 1만 년 걸릴 계산을 3분에 끝낸다고 했죠. 그럼 뭘 계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해를 풀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걸 빠르게 하진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존 컴퓨터가 더 빠릅니다. 영상 편집? 기존 컴퓨터가 더 좋습니다. 게임? 양자 컴퓨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압도적인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문제에서만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떤 문제들일까요? 첫 번째, 분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신약 개발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약을 만들려면 분자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분자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현재 방법은요? 실제로 실험합니다. 수천 개의 화합물을 만들어 봅니다. 동물 실험, 임상 시험.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비용은 수조 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분자는 양자 역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가 중첩 상태로 존재합니다. 기존 컴퓨터로 이걸 시뮬레이션 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분자 하나에 전자가 수십 개. 경우의 수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요? 양자로 양자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자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81년 파인만이 말한 아이디어입니다. 신약 개발 기간이 10년에서 수개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암, 알츠하이머, 희귀 질환. 지금은 불가능한 치료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암호입니다. 현재 인터넷 보안은 소인수 분해에 기반합니다. 큰 숫자를 두 소수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 곱하기는 쉽습니다. 7 곱하기 13은 91. 금방 계산되죠. 하지만 91을 분해하라면 어떤 두 수를 곱해서 91이 되지? 작은 숫자야 금방 찾습니다. 하지만 수백짜리 숫자라면 기존 컴퓨터로 수천 년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은행 거래, 군사통신, 개인정보 모두 이 방식으로 보고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수천 년이 며칠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 체계가 무력화됩니다. 무섭죠? 하지만 반대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4편에서 배운 양자, 얽힘 기억나시죠? 얽힌 입자를 이용하면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중간에 엿보려고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됩니다. 바로 들킵니다. 양자가 암호를 깨기도 하고 양자가 암호를 지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최적화 문제입니다. 택배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트럭 100대로 1000곳에 배송해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돌아야 가장 빠를까요? 경우의 수가 천문학적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대충 좋은 답을 찾습니다. 완벽한 최적 경로는 못 찾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양자 컴퓨터는 더 나은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류뿐 아닙니다. 항공편 스케줄링,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교통 흐름 관리 모두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기후 예측입니다. 날씨는 왜 예측하기 어려울까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온도, 습도, 기압, 바람, 해류 모든 게 서로 영향을 줍니다. 현재 일기예보는 며칠 후까지만 정확합니다. 장기 예측은 신뢰도가 떨어지죠. 양자 컴퓨터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예측, 자연재해 대비, 농업 계획 모두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것, 분자 시뮬레이션, 암호, 최적화, 복잡계 예측.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많은 문제, 확률을 다루는 문제, 자연 자체가 양자적인 문제. 이런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일상적인 계산,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여전히 더 낫습니다. 신약 개발, 암호, 최적화, 기후 예측.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실험실 단계입니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준이지 실제로 쓰는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경쟁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기업들이 앞서 있습니다. 중국도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같은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IBM과 구글은 초전도 방식, 앞서 본 황금빛 샹들리에 영하 273도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 원자를 레이저로 잡아두는 방식입니다. 냉각이 덜 필요하지만 큐비트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이 이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 2019년 53큐비트, 2023년 1000큐비트, 4년 만에 20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전망해 봅시다. 5년 후, 2030년쯤 오류 보정 기술이 발전합니다. 쓸 수 있는 논리적 큐비트가 수백 개 수준이 될 겁니다. 특정 분야에서 실용적 양자 우위가 나타납니다. 신약 개발 회사들이 분자 시뮬레이션에 양자 컴퓨터를 씁니다. 금융 회사들이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씁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쓰진 않습니다.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특수 계산만 맡기는 방식입니다. 10년 후, 2035년쯤 양자 암호 통신이 상용화됩니다. 국가 간 통신, 금융거래,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이 가능해집니다.
양자 인터넷 초기 단계가 열립니다. 양자 컴퓨터끼리 얽힘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지금의 인터넷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20년 후 2045년쯤 이때쯤이면 일상에 영향이 옵니다. 양자 컴퓨터로 설계된 신약을 복용합니다. 양자 최적화로 짜인 교통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양자 시뮬레이션으로 예측된 날씨를 확인합니다. 직접 양자 컴퓨터를 만지진 않아도 그 혜택은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건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기술적 난관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큐비트 안정성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곧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 왔죠? 기술 예측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뿐입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1920년대 양자 역학이 등장했을 때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이겠어? 아무도 몰랐습니다. 40년 후 트랜지스터가 나왔습니다. 60년 후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80년 후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양자 컴퓨터. 중첩과 얽힘이 만든 가장 강력한 도구. 정리해봅시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다룹니다. 확률 분포로 답을 찾아갑니다. 영하 273도, 우주보다 차가운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아직 실험실 단계지만 신약 개발, 암호, 최적화, 기후 예측.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영역을 열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양자 역학 시리즈가 끝납니다. 1편에서 시작한 여정. 양자 역학,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때 던진 질문 기억나시나요? 스마트폰, GPS, LED, MRI.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2편에서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걸 봤습니다. 3편에서 전자가 관측 전까지 확률로 존재한다는 걸 봤습니다. 4편에서 얽힘과 터널링, 상식을 뒤집는 현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응용편, 5편, 반도체와 트랜지스터. 양자 역학이 없었다면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6편, 레이저와 LED. 빛을 인공으로 만드는 기술이 통신과 조명을 바꿨습니다. 7편, 원자시계와 GPS.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만나 당신을 목적지까지 안내합니다. 8편, MRI와 페트. 원자핵의 스핀과 반물질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9편, 양자 컴퓨터. 이 모든 원리가 하나의 기계로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놀랍습니다. 1900년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가 덩어리로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뭘 바꿀지. 그저 계산을 맞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발견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로 이어지고,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이어지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으로 이어지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매일 쓰는 모든 전자기기, 당신이 병원에서 받는 검사, 당신이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가는 길, 모두 그 임시방편에서 시작됐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빛은 뭘까?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호기심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양자 역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실험실에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세상이. 과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